북노조에 관련된 이 해석들 보시면 조선일보가 특히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예. 한국의 최대적인 북한과 구세 동맹을 맺는 것도 모자라 무기기술까지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자 한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이다. 포탄 부족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50만 발 전황을 개선했다. 두 독재자의 예왕에 맞아떨어지자 냉전시대의 유물이 튀어났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하필이면 4.16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선대 방송이 문득 머리를 스치던데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예. 그래서 여기 뭐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공개 경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번에 조약 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고성 메시지를 경고. 이야.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긴 토론문을 실었더라고요. 소위 전문가 대담을 실었는데 여기도 재밌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하자.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북노조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짜증 만땅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예? 그건 이제 미국 행정부 안팎의 시각을 펴놓고, 이 말은 맞는 지적이죠. 그게 보시면, 이번에 한중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안보협의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만 시그널이지만 키워가자. 중국이 역할하게 하자. 푸틴의 행보를 야만이라 부르고 싶다. 푸틴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과거와 미래를 파괴했다. 정신승리다. 양국의 절박감과 초조함. 남조선 기지 역량 강화됐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문가 대담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북한이 승리에 도취돼 대남 도발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빨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면 푸틴이 김정은을 팽식킬 거다. 러시아의 포탄을 제공한 북한의 무기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무기가 비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기가 다 비었대요. 그리고 북한은 전면적 수행 능력이 없다. 방공망이 없다. 야, 이건 중요한 지적입니다. 방공망이 없으면 만일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그런 방공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방공망을 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400이나 이런 굉장히 세계 탑 수준으로 보거든요. 하이엔드급으로 보는데 방공망 가운데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핵무장하자. 그런데 한시적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순간 중국이 태클을 걸 거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 아시아판 나토. 예. 저는 우리 국정원의 그 연구소 그 소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화정평화재단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걸 하는 걸 보고 하도 재미가 있어서 특별히 같이 공유하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죠. 이렇게 하나씩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그 경고와 관련 서로 막 경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경고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2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보냈죠. 155mm는 그쪽 주포입니다. 우리도 주포가 155mm인데 그 다음에 체코를 통해서 약 3조 원어치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에는 상당량의 원초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넘어온 게 포함되어 있을 거로 봐요. 우리 옛날에 불곰 사업할 때 많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는 봄에, 그러니까 2023년 작년이죠. 4월 말에 원래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에서 이제 역공을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시점에 맞춰가지고 심지어 우리 국 대통령실 도청까지 하면서 한국이 155mm 33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그거는 미국을 통해서지만 실은 하나는 배로는 진해에서 항공기로는 저 오산 비행장에서 실어서 보냈습니다. 33만 발.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장을 뭐 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우리 쪽 K9 자주포 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게 이름을 바꿔서 폴란드를 거쳐서 크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름이 그 포탑이 바뀝니다. 해서 들어간 게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비극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성 공장. 그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던 그 배터리 1차 전지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드론 배터리라는 거죠. 드론. 그러니까 155mm 포탄이 품귀가 생기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FPV라고 그러는데 First Person View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 드론이 굉장히 그 가격에 굉장히 유효한 포탄을 대신할 수 있는 그걸로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애용하던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거기 들어간 1차 전지를 생산하던 공장이 화성 이번에 불이 나는 그래서 35,000개의 배터리가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수출했으면 35,000개의 드론을 논리적으로 보면 만들 수 있는 양의 배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품까지 보낸 게 되지 않냐? 이건 러시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이 나자마자 러시아 쪽 어떤 채널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요약하면 자 포탄 약 50만 발, 확인된 건 43만 발. 그 다음에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주로. 그 다음에 거기 K9 전차, 자주포 등. 그 다음에 심지어 부품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했던 직접 갔던 미국에 대여했던 여러 형태로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우리 윤석열 씨가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화났기 때문에 진짜로 보낼 거야. 그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요. 저도 아는데. 오신트 이른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로 저도 알잖아요. 심지어 미국이 작년에 그 일병이 펜타곤 극비문서 갖고 와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자 매일매일 몇 발 보낼 거라고 하는 표까지 쫙하게 나와 있고 그게 어디 거쳐서 어디로 간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몰랐다?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도청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서류가 그 포탄 보낸 타임 테이블이었어요. 저도 아는데 몰랐다? 러시아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외교적으로 이제 협박이 되고 러시아의 정책 결정의 방향을 바꾸려 있으려면 뭔가 진짜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진짜 보낼 거야? 어떻게 하겠다? 그게 지금 지금 푸틴 대통령 나와서 너희들 이것도 협박이죠. 까불면 죽어. 응?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외교적인 그 레버리지를 함부로 쓰고 남발할 경우에는 이미 그건 가치가 없어요. 툴로서.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크스의 반중 군사 동맹에 우리도 들어간다 이야기잖아요. 뭐 필러 1, 필러 2에서 우리는 들어가지만 순 군사 기술만 교류할 거야. 근데
러시아가 군사기술 북한하고 교류한다니까 아까 조선일보 나온 거 보셨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선의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되는데 넌 안 돼. 왜? 나는 미국이잖아. 왜? 나는 미국이니까 다 돼. 근데 넌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이중잣대와 위선, 그게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이중잣대, 이런 위선, 다시 말해서 미국 중심 일국 체제의 정당성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직도 바이든이가, 트럼프가 특히 바이든 외교를 이끌고 있는 누굽니까? 네오콘들이잖아요. 네오콘은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가 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념 집단이에요. 이데올로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념의 가장 중요한 게 소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권이잖아요. 인권은 주권에 선행한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은 주권에 선행한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다급 국제질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권이잖아요. 주권 기반. 주권. 여기는 맨날 주권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규칙 기반이거든. 인권이 주권에 선행하기 때문에 주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인권이 보편적 가치고 주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그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약 60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기간 중에 브라운 대학 그 연구 결과일 겁니다. 간접적인 죽음까지 합치면 6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산하거든요. 예. 그 위선 때문에 죽은 사람 600만 명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가자 지구에서 공식적 통계로는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민간인들입니다.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로 잡힌데,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죽음까지 합치면 18만까지 늘어납니다. 가자 지구 인구가 230만 명이거든요. 10%면 223만 아닙니까? 8%를 죽였다는 이야기죠. 대략. 팔레스타인 사람, 가자 지구에 산 사람 약 8%를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가지고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최근에 미국 그 Foreign Affairs 같은 외교 전문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마스가 이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야, 그래? 어떻게 하마스가 이겨? 하마스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하마스가 이겨? 그것도 무슨 어디 미국의 핵심적인 외교 전문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마스가 이기고 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왜 이겨? 하마스가 이기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였는데도 하마스는 CIA 추정으로는 원래 4만 정도로 봤는데, 전쟁 시작할 때 CIA는 한 10,000명 정도가 전사인 걸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14,000 정도 잡더라고요. 하마스 쪽에서는 한 7, 8천 정도 전사로 잡아요. 원래 4만에서 그러면 하마스 다 죽일 때까지 계속 전쟁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마스는 일종의 구조가 이스라엘이 형제자매를 죽일 때까지는 또 충원됩니다.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1명이 죽으면 새로운 테러리스트 6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마스를 어떻게 다 없앱니까? 예. 그리고 하마스에 대한 지지율이 더블 쳤어요. 파타가 서한 지구의 행정을 장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지지율이 20%에서 전체에서 4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를 빼고 가자 전쟁 이후 질서를 구상하는 건 또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거죠.
하마스는 없앨 수 없습니다. 구조가 없앨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여기 그만하고 저기 헤스볼라하고 싸울 거야 라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레바논에.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오기만 해라. 너희들은 완전히 섬멸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란 쪽에서는. 그래, 체급이 다르잖아요.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는. 거의 따따블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무기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안 끝났는데 너희들 어디 가니? 하마스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아주 새로운 현상인 거죠. 예상치 못한. 그런데 그러면 헤즈볼라하고 붙으면 이기겠다 이스라엘이? 물론 모르죠. 그건